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우주형 발사체 누리호인데요. 이 누리호의 엔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 발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남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직접 참관한 이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제가 지금 현장에서 발사 지켜보고 네. 버스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동하고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성공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어땠어요, 분위기가? 사실 발사 직전까지는 이렇게 다들 너무나 긴장해 있었고요. 네. 현장에 실무를 맡은 연구원들이 어제부터 내려와서 다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긴장되고 조용하고 사실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사실 수많은 연구원들이 수년간 다 노력한 게 단 10분 안에 결정이 나는 거니까요. 다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몇 년 전에 나로 발사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게 기상 상황 아주 민감한 어떤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발사를 예정을 했다고 취소하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 기상은 사실 바람이나 바람에 아니면 구름의 두께 정도 그리고 주변에 한 20km 반경 안에 낙뢰가 없는 것 정도의 기상 상황만 해결이 되면 괜찮았는데 네. 오늘 날씨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구름 두께도 재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편이에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구름 두께가 중요한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이 갖는 의미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박사님? 사실 한국형 발사체는 1.5톤급 규모의 인공위성을 고도 한 600에서 800km 고도인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거든요. 네. 그래서 발사체 자체가 3단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사체 1단 로켓은 75톤급의 엔진 4개로 구성이 되고 네. 2단 로켓은 75톤급의 엔진 1개 그리고 3단 로켓은 7톤급의 엔진 1개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발사한 로켓이 이 한국형 발사체의 2단 로켓에 해당하는 75톤급 엔진의 실제 발사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엔진 실험이 발사 성공하면 드디어 이제 우리도 독자 기술로 75톤급 엔진을 개발한 국가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조금 이제 한 발만 더 나가면 네네.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박사님? 네네, 그렇죠. 우리 힘으로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근데 이게 초치는 얘기 같아서 질문 드리기가 상당히 저했지만 일각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미국은 지금 화성 탐사선까지 인사이트 보내서 지금 착륙에 성공을 했고 가까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거냐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박사님? 자, 아시다시피 2013년에 우리가 나로 발사했을 때는 우리 기술로 만든 액체 엔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고체 엔진으로 1단 로켓 엔진을 빌려서 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액체 엔진이 있어서 이를 시험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액체 엔진은 사실 액체 연료 연소 시간으로 성능을 검증하는데 약 143초 이상 연소하면 비행이 필요한 정상 추력을 내는지가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지상 실험을 100차례 이상 했다고 해요. 100번 이상이요? 예. 네네. 이번에 이제 최고 추력 그러니까 정상적인 143초 이상의 추력에 최고 고도 이상을 올라갔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우주에 독자적으로 우주 주권을 가지게 된 것인 셈이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2002번 만약에 엔진 연소 실험이 성공했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하면 한국형 발사체는 2021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사체가 누리호가 우주로 갑니다. 2025년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달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가 있죠. 우리 발사체로 달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성에 가는 것도 좋고 어디에 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나라 기술이 아닌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중요한 첫 탑을 뜬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을 두어서 더 많이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많이 남아있지만 꾸준히 앞으로 더 정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달 탐사 프로젝트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에 가는 걸로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된 건 맞는 건가요, 박사님? 현재까지의 계획은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박사님 우주 주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좀 풀어주세요.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이득이 되는 겁니까? 이제까지는 사실 위성의 발사체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액체 엔진 75톤급의 액체 엔진 성능 실험을 성공함으로써 네. 2021년에 발사될 누리호에 들어가는 이제 1단 로켓이 이 75톤 규모의 엔진을 4개를 클러스터링하는 위성, 그러니까 일단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된 거거든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발사체에 기대지 않고 우리나라 발사체로 우리나라 위성을 띄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사람인데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우주로 띄워 올릴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 발사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자 발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성을 우리나라 저궤도나 다른 정지궤도 올릴 때 항상 남의 나라 발사체 사용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죠. 발사 비용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위성만 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위성들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있어서도 많이 손해를 봤었어야 됐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주로 갈 수 있는 개발 스케줄을 이제 조정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요. 네, 그게 우주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스스로 달로 갈지 화성으로 갈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이제 설움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이제 전세집 끝이고요. 이제 자가로. 그렇죠. 전세에서 이제 자가로 옮기는 거예요. 그 감격을 네네.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네, 내 집에 들어갈 때 그 감격. 사람만이 알 수 있죠. 네.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너무나 의미 있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무식한 질문인데요. 이 엔진 개발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박사님?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75톤급의 엔진 기술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7번째 국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요? 수많은 선진국들 중에서 이 액체 엔진 기술을 75톤급 규모의 큰 중대형 엔진을 성공시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6개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성공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도 이런 중대형 엔진을 갖게 되는 7번째, 숫자 7인 것 같네요. 7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럭키 세븐인가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사에 성공한 건 누리호 시험 발사체고 누리호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누리호는 2021년에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형 발사체 자체가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인데 1단과 2단 로켓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 75톤급 엔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엔진을 시험을 한 거죠. 자동차에서도 사실 엔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엔진에 성공해서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엔진은 바로 심장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자동차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로켓의 심장을 지금 개발을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면 2021년으로 예정되는 누리호 발사는 그러니까 충분히 낙관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박사님? 네네. 지금 성공한 기술에다 이제 남은 기술은 말씀드렸다시피 1단에 이 75톤 엔진 4개를 묶어서 클러스터링 하는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거하고 3단에 들어갈 7톤급 좀 작은 엔진도 병행해서 개발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은 일정들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이미 핵심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기분 좋은 인터뷰하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조금 한 발만 더 나가면 2025년으로 예정됐다는 달 탐사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네. 사실 굳이 더 갈 필요 있는가 이런 얘기 했었지만 최근에 달에서 물이 발견되면서 달 탐사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네. 지금 우리의 달 탐사 프로젝트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 탐사에서도 우리의 달 탐사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페이스 웨더링이라고 해서 우주 날씨 효과, 그러니까 달에 미치는 우주의 날씨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도 있고요. 표토층의 특성을 보겠다는 것도 있고 지금 다양한 과학적 목적들을 실험할 목적으로 탑재체가 제작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2025년에.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이트가 화성에 이제 착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의 기술은 언제쯤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우리가 2025년에 우리 발사체로 달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네. 만약에 지속적인 관심과 그러니까 지원이 국가적인 지원이 계속 된다고만 한다면 사실 뭐 2030년에 저희도 화성 가는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지원이었습니다. 그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국가적인 지원과 국민적인 애정과 관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굳이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한데 우주 탐사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사실 좀 있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실 우주 기술은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과학 기술 중에서도 융합 기술이고 가장 최고 난이도의 모든 분야의 과학 기술들이 다 접목된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야가 우리가 만약에 최고의 기술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고요. 네. 그다음에 로켓 하나만 개발한다고 해도 그 협력 업체와 그 주변 기술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우주 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거 우주 산업에서 결국 파생되는 산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파생되는 상품이 네, 한두 맞습니다. 가지가 아니다. 뭐 그 대표적인 예가 전자레인지 이런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자레인지, GPS 등등 여러 네. 일반인들이 아주 간단하게 쓰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사실상 전부 우주 인공위성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역시 핵심은 지원, 그죠, 박사님? 국가적인 지원과 국민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황장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